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23년도 소방 전술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뭐 기출문제 풀이라 해가지고 뭐 자세하게 풀이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 풀이 할 때처럼 간단하게 어떤 문제가 나왔던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훑어보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2023년도 소방장 시험은 사실 이제 뭐 소방사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면은, 그러면 장이 이제 그 중간쯤 되고, 장이 아니고 위가 중간쯤 되고, 소방장이 제일 좀 어려웠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법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소방장이 제가 아마 강의할 때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보다는 장이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뭐 그 예상이 빗나가지 않고 소방장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구조는 뭐 거의 이제 매년 출제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화재에서 9문제, 그 다음에 또 구조하고 구급에서 각각 8문제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5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뭐 요거는 뭐 예년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되었고, 그 중에 좀 특이하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화재는 좀 전반적인 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게 나왔고, 근데 이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환에서 8문제 중에 순환에서 3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순환은 뭐 전부 하나 빠뜨리고 볼 수가 없다 그랬죠. 너무 잘 노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환에서 3문제 나왔고, 구급 같은 경우는 그동안 출제가 안 됐던 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자 평가 부분인데, 환자 평가 파트에서 3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데 좀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평상시에 좀 잘 안 나왔던 부분도 이렇게 몇 문제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장 시험이 어려웠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내용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도 제가 전술 공부를 할 때 가감하게 조금 포기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그런 부분 포기해야 되는, 포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성 넘어가는 거 있죠, 그죠? 제가 표시를 보지 말라는 소리를 못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강의일 때 이거는 좀 가볍게 넘어가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파트에서는 뭐 예상과 같이 출제는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쪽에서는 이제 출제는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 제 문제집 같은 경우 보면은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이 문제들이 많아요. 자, 그 내용들을 보면은 수험생들이 다 그러죠. 뭐 이래 문제가 어렵게 나왔냐, 이게까지 볼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이제 그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번에 이제 문제집 보신 분들은 좀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고, 또 문제집을 안 본 사람들은 조금 실망을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성진 시험은 그래요. 우리가 임용하고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셔야 됩니다. 임용은 이제 법은 사실 임용이나 아니면은 우리 성진이나 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위험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어쨌든 뭐 법 안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전술은 그렇진 않아요. 전술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세밀하게 안 보신 분들은 상당히 실수를 하셨고, 또 중간에 보긴 봤는데 답이 안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 교재에 보면은 그 페이지에 넘어가면 요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기를 해놓은 거고, 자, 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교재에 보면은 단순하게 2번 문항만 가지고도 문제를 낸 게 있어요. 그게 5번 문제인가, 여기 보면은 5번 문제인가 이렇게 될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너무 쉽죠. 어떻게 보면은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가 했잖아요, 그죠? 거리가 했는데, 자, 0도씨 얼음이 0도씨 물이 되는 거, 그 다음에 0도씨 물이 100도씩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그러죠, 비열. 그러니까 100도씨 물이, 끓는 물이 수증기가 될 때 우리가 539칼로리의 열량을 뺏어간다 했죠. 이게 이제 기화열 또는 우리가 정발 잡열 이렇게 해놨죠. 그런 이제 말장난입니다. 말장난인데 여기에서 실수를 하신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이번에 좀 점수 잘 봤다고
전화를 오신 분도 있는데 아마 설마 이 강의 안 듣겠죠. 아마 그분은 합격했을 것 같은데 두 분이 그랬어요. 두 분이 요걸 가지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던데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그 두 분은 조금 이렇게 점수를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뭐 합격선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걸 틀렸어요. 아니 이걸 왜 틀렸어? 하니까 나오고 보니까 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 틀린 걸 알겠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연습이 안 돼 있으면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0도씨 얼음 1g이 0도씨 액체 물로 변할 때에 대해서 우리가 용융열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80칼로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공통교재에서는 79.7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0도씨 액체 1g을 100도씨 수증기로 만드는데 이건 아니죠. 그죠? 자, 우리가 0도씨 물을 100도씨로 올릴 때 이걸 왜 비열이라고 그러죠? 1도씨 올라가는 거. 계산하는 것까지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틀리니 너무 아쉽죠. 아쉽고. 그러니까 밀의 비중은 1기압일 때 4도씨가 가장 무겁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다음 물의 표면 장력은 20도씨에 72.75 다인 센티미터 per 센티미터 되는데 온도가 상승하면 표면 장력은 작아집니다. 작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떨려고 하죠. 기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고 여기에 2번이 아쉽게 이렇게 조금 실수를 요구하는 이런 문제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벗고 할려 했더만 입고 할려 했더만 조금 깝깝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벗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재 조사 부분입니다. 하재 조사 부분. 이 부분도 제가 하재 조사 부분도 아마 수업 시간에 분명히 제가 주의를 하려 했습니다. 놓을 확률도 상당히 많다라고. 제가 왜 그러냐면은 요게 이제 법이 개정되고 나서 안 나왔다 그랬어요. 개정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개정된 내용이 출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잔불정리라든지 초진, 잔불정리, 완진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인 쓰는 용어지만은 의외로 이렇게 헷갈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재 성장이죠. 성장기, 채성기, 이게 세태기 이렇게 되는데 요걸 이제 빗대 가지고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채성기가 끝나면서 이제 초진 단계, 초진 단계. 초진 단계 완전히 불이 꺼진 건 아니죠. 그죠? 초진 단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초진 단계는 뭐 다른 거 없어. 현저하게. 자, 불이 사그라진 단계죠. 그럼 현재 이제 불이 꺼 있으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잔불 정리, 또 잔화 정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요 단계 때 우리가 잔불 정리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잔불 정리. 그다음에 뭘 한다 했습니까? 완진이라고 했죠. 완진. 자, 완진이라는 거 뭐라고 했어요? 완진은 이제는 소화활동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소화활동이 필요 없다라고 외워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돌아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철수 이렇게 해서 철수. 제가 이거 그냥 한 말로 하면 외우기 어렵다고 요렇게 그려주면서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의외로 요 부분을 완진 후 이것을 구분 못 하셔가지고 틀렸고 어떤 분은 뭐 감정이 됐어요. 과거에 감정과 감식은 너무나 쉬운 문제 잘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도 잘 나왔지만은 새로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조심해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완진 후 이렇게 되니까 아니죠. 그죠? 완진 전이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고체 가염은 일반적인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됐습니다. 우리가 고체 연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액체 연소, 기체 연소, 고체 연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건 고체 연소라고 그랬어요. 그죠? 고체 연소이라면은 자, 표면 연소, 분해 연소, 정발 연소, 그리고 뭡니까? 자기 연소가 있다. 기억하시죠? 그죠? 기억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열분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죠? 우리가 고체 연소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으면은 자, 먼저 이제 표면 연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분해 연소가 있고 정발 연소가 있고 자기 연소가 있는데 자기 연소는 뭐 크게 문제 없죠. 오류이온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 어떤 물질 중에서 뭐 이게 뭐 여기 나왔듯이 니트로셀룰로스라든지 트리니트로톨루엔 니트로글리세린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자기 연소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정발 연소가 있었습니다. 파나마,
황이요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파라핀, 그다음에 나프탈렌, 황 이런 게 정발 연소를 한다. 그다음에 분해 연소라는 게 있습니다. 분해 연소. 분해 연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가연물이 거의 다 분해 연소한다라고 했죠. 근데 표면 연소하는 걸 우리가 특별히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목탄, 금속 부분이 그럼 뭘 한다? 표면 연소한다. 이거 외워야 했습니다. 물질들 외워야 줘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물질들 이거 반드시 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이게 분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할 때 분해하지 않는다, 분해를 한다 이렇게죠. 분해를 하는 게 이거는 뭘 합니까? 정발하는 거죠. 정발합니다. 그래서 정발하는 거고 분해 연소는 당연히 분해를 하겠죠. 그래서 불꽃이 있느냐 없느냐, 불꽃이 있느냐 없느냐, 불꽃이 없죠. 근데 이거는 정발하러 어쨌든 간에 기체가 만들어지니까 불꽃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출제에 나왔는데 답은 2번이죠. 목탄, 코코스, 금속 부분 이거는 외워야 했던 부분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외운 문제 맞추는 데는 어려운 점은 없었을 겁니다. 문장은 길지만은 요거는 어떻게 보면 난이도는 좀 낮죠, 그죠?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고 또 개별적인 내용들도 너무 많이 봤던 겁니다. 탱크 표면 하재로서 원유와 물, 이거 보일러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물이 비등한다, 끓는다. 이거 뭐였습니까? 그 슬러버브. 그 다음에, 플러스오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니죠. 그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수증기가 팽창해서 됐으니까 팽창 비등했으니까 여기 이제 슬러버블에 있죠. 슬러버블 되고 요거는 뭡니까? 단순히 그냥 비등해 가지고 끓어 넘치는 거죠. 직접 하재와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오브, 슬러버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되겠죠. 그죠? 1번 됩니다. 이런 거는 아마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여러분 봤기 때문에 거의 공부 좀 했다 이러면은 다 맞췄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우리가 백드라프트와 프레시오버 이거는 비교하는 거는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공통교재에 보면은 표가 있죠. 우리 MJ 교재의 표가 있는데 그 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요거 비교하는 문제는 거의 준원 문제로 잘 나온다. 나오면은 문장이 짧든 길든 간에 문제 만들기가 쉽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백드라프트로보다는 프레시오브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프레시오브 같은 경우는 성장 단계에서 반드시 하나의 가는 단계지만은 백드라프트는 뭐였어요? 조건이 돼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상현상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생되지는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백드라프트 일어나고 있는 동안 건축물을 파괴할 수 있는 충격파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백드라프트는 폭발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프레시오브는 그렇지 않죠. 폭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레시오브 약화 요인은 공기다 되는데 프레시오브는 공기 유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유동이 있게 되면은 열을 뺏기기 때문에 발생되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복사열이 강할 때, 복사열이 하나의 악화 요인이 되지만은 순전히 공기가 원인이 된다라는 건 이건 뭡니까? 백드라프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 찾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것도 거의 다 맞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프레시오브는 성장기 마지막이자 채승기 시작점에서 발생하는 반면에 백드라프트는 성장기 또는 쇠퇴기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백드라프트는 조건이죠, 그죠? 이런 조건이 발생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크게 문제 없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우리 문제집에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있고 그게 이제 틀리는 것도 요 이제 수치, 전개각도 이런 거 틀리는 겁니다. 그 문제 보셨다 이러면 이건 답은 그냥 찍고 넘어가셔도 됐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그랬죠. 0.66 메가파스칼 0.6 메가파스칼 60도 이렇게 돼서 각도가 똑같았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아마 답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또 못 보신 분들은 헷갈립니다. 각도 이것 때문에. 근데 보신 분은 간단하게 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할 때 배연할 때 배연이 상당히 잘 나오는데 그 중에서 송풍기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분무화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 했습니다. 신경 쓰려 했는데 여기 이제 배연에 대해서 문제 나왔는데 분무를 주수를 활용한 방법 내용입니다. 근데 분무 주수 부분이 잘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공통교재로 마찬가지고 MJ 교재로 마찬가지고 딱딱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돼요. 5개, 6개 항목이 딱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만 조금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준원 문제로 크게 가볍게 준원 문제로서 나오기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요것도 숫자를 고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숫자 장난을 참 많이 했어요. 숫자 장난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숫자 장난하는 것 중에서 제가 문제 낸 것 중에서 또 거의 뭐 90% 이상 거의 같은 형태의 문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검토해입니다. 메모리 이게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죠? 하나입니다. 검토해는 화재 발생일 10일, 그죠? 화재 발생일로부터 10일.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가 주의해령이 있죠. 화재 발생일로부터 10일입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안 되는데 요거까지 다 기억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화재 발생일 또 10일인데 7일이 이제 틀렸고 개최일로부터 3일 이내 그 결과를 청장에 보고해야 된다 돼 있어요. 자, 검토회를 개최했을 때 개최일로부터 3일 이내 그 결과 청장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즉시 보고해야 된다 그랬죠. 즉시.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즉시라는 기준을 결과를 즉시 청장한테 보고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죠. 수업할 때 즉시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거예요. 민원 처리할 때 즉시는 3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즉시라면 언제를 이야기하지? 좀 우리가 어떤 규정을 만드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 틀렸다. 대형화재, 중요화재, 특수화재 같은 경우에는 통제관은 관할 소방서장이 됩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죠? 이게 본부장이 되는 게 있죠. 대형화재는 본부장이고 중요화재, 특수화재는 소방서장이 됩니다. 소방서장이 된다. 일단은 어쨌든 현재 보고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앞으로는 여기 보면은 뭐 좀 바뀌겠죠. 그죠?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중요화재, 특수화재, 그다음 대형화재의 기준이 별도로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마 요거를 보시고 내년에 공부하시는 분은 뭐 이런 규정이 소방활동 검토 운영 규정이 바뀐 것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 바뀌지 않았다면은 중간에 아마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바뀌기 때문에 그랬죠. 그죠? 화재 조사 보고 규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내용도 바뀌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소방활동도에는 부근의 도로, 수리, 펌프 불섭비, 수관 연장 방향 이런 것을 기입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만약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뭡니까? 여기에서 벌써 틀려버렸죠. 그죠? 틀렸기 때문에 답 찾는 거는 문제 없을 걸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수험생들 중에서 이거 틀린 분도 아마 찾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진행 단계에 관한 설명이라 옳은 것은 했습니다. 아마 요게 수험생들한테 상당히 좀 어려웠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마도 제 문제집이라든지 문제를 푸신 분들은 그래도 답을 맞췄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일단은 가스한 복사열 20kg죠. 그죠? 20kg입니다. 그 다음에 20만입니다. 그죠? 20만인데 요거는 뭡니까? 1000kW였으니까 틀렸죠. 20만 이렇게 외워야죠. 20만 해가지고 문제는 뭐냐면은 자, 요런 것도 이제 문제 고래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 고래로 나와 있고 근데 거기에는 약간의 진짜 가장 근사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죠. 요 문제 안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 부분도 근사치를 물어보니까 뭐 480도를 450, 그 다음에 뭐 649를 650 아마 이렇게 표현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런 유사한 부분을 바로 찾을 수가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되고 이거는 뭐 당연히 이산화탄소는 아니죠. 그죠? 일산화탄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다. 조금만 알았다면은 답 찾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이 같은 내용 자체는 뭡니까? 복사에 의해서 일정 공간에 있는 가연물이 발화점까지 발화해서 일순간에 동시 발화하는 걸 우리가 프레셔브라고 한다는 거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제가 몇 개 안 되는 숫자 문제 중에 두 문제가 앞에서 조금 전에 또 5번 문제라든지 8번 문제 조금 연관성 있는 내용들이 그래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저는 조금 괜찮죠. 이거 아마 난이도 상에 속하는 그런 문제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9번입니다. 9번. 9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역류 방지 밸브입니다. 역류 방지 밸브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펌프가 있으면은 펌프가 있고 이렇게 역류 방지 밸브 물이 펌프 안에 들어옵니다. 펌프 돌아가지고 나가는데 나갈 때 우리가 뭐 방수청 쪽으로 나가는 방수포 쪽으로 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바깥으로 이제 나가는 방수구 쪽으로 나가는 건데 여기에 이제 닦이는 게 뭐야서 역류 방지 밸브라고 했죠. 역류 방지 밸브. 역류 방지 밸브인데 그래서 펌프 하부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 상부에 있습니다. 방수 측에서 방수할 수 있는 수격 작용.
이거 방수측이 발생할 수 있는 수격작용. 여기에서 방수측이죠. 이쪽이 흡입측이고 방수측입니다. 흡입측이고 토출측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격작용, 펌프를 탁 쳤을 때 그걸 우리가 수격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 자, 맞는 말이죠. 펌프 치고 흡입측 배관의 기밀을 유지한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펌프를 기준으로 흡입측이 아니고 뭡니까? 토출측이죠. 우리가 펌프가 있으면 이쪽에도 진공이 돼야 되고 이쪽도 진공, 공기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공기가 안 들어야지만 진공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위쪽에서 공기 들어오는 거 막는 거죠.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토출측이죠. 토출측 라인의 기밀을 유지한다. 펌프 위에 있는 물을 펌프에 채울 수 있도록 진공장치를 보조한다. 아니죠, 그죠? 뭡니까? 밑에 있어야 되죠. 밑에 있을 때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위에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수병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셨던 부분입니다. 자, 몸이 나른하라 이렇게 해서 술이란 뭡니까? 그냥 내용 보면은 자, 술이라면 술에 취한 것 같다. 이건 질소였죠. 질소. 근육, 경련, 멀미, 현기증, 발작, 호흡곤란 등 증세가 나타나면 순수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뭐였습니까? 산소 중독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산소 중독. 그러니까 호흡이 가빠지고 숨이 차면 안면 충혈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 실신도 하게 되면 예방법이 깊고 크고 깊은 호흡을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이거 뭐라 했습니까? 수중에서 잠수 오래 하려고 호흡을 참았을 때 문제가 생긴다 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배출시켜야 되는데 배출을 제때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뭐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탄산가스 중독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깊은 호흡을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호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상승할 때 절대로 호흡을 정지하지 말고 급속한 속도로 상승하지 않는다. 자, 이거 뭐야?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이제 폐포가 팽창됩니다.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자,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 바깥으로 놔줘야 되는데 그게 놓지 못하고 이렇게 숨을 찾게 되면은 폐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팽창해가지고 폐포가 터진다 그랬죠. 그러면서 호흡도 못하게 되는 거고 폐 손상을 오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공기색전증이라 그랬죠. 공기색전증. 상승할 때 발생되는 공기색전증. 공기 기포가 밑에 있을 때 요래야 되는데 올라오면서 이렇게 자꾸만 커지는 거야. 이렇게 커지는 거야. 커지다 보니 호흡을 해가지고 빼내야 되는데 안 빼게 되면 어떻게 폐포가 이렇게 팽창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공기색전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문제 맞추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문제로 많이 풀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도 뭐 이해할 수 있도록 했죠, 그죠? 어렵지 않게 이해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량물 에어백 사용입니다. 에어백 사용도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 겁니다. 우리가 에어백 사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단을 이용하는데 자, 두 단을 할 때 어떻게 밑에 걸 큰 걸 하고 위에 걸 작은 걸 한다. 그리고 밑에 걸 팽창을 일정 부분 팽창시키고 나면은 고인목을 대고 위에 걸 그 다음 팽창시키고 고인목을 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밑에 거 위에 거 밑에 지그재그로 한다 했죠. 지그재그를 하면서 높이 올라가는 만큼에 따라 가지고 뭘 해야 된다? 고인목을 대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 올라갔을 때는 자, 이 정도 올려가지고 이게 팽창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팽창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올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직장 고인목을 대고 그 다음에 공기를 약간 뺀다고 그랬죠. 빼면서 요렇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큰 거하고 작은 거를 했을 때는 어떤 기준을 잡는다? 자, 높이는 부양 높이는 커질 수가 있겠지만은 무게는 어떻게 힘 능력은 어떻게 되냐? 작은 걸 기준한다 그랬죠. 작은 걸 기준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아마 거의 다 맞췄을 거예요. 소형백과 대형백을 겹쳐서 할 때는 소형백 기준을 한다라고 했어요. 사용할 경우는 최대 부양 능력에 대해서는 대형 에어백 기준을 하는 게 아니고 소형 에어백의 부양 능력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 유사한 문제가 여러 문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다 맞췄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조 장비 중에서 단골이 에어백이었죠, 그죠? 에어백이었습니다. 자, 12번이면 미국 방화협회 표시. 자, 이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거의 뭐 90% 이상 다 맞췄을 거로 생각할 때입니다. 인체 유해성, 하재 위험성. 그죠? 그냥 적색 같은 경우는 보면은 마름모 꼴인데 해석에 대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옳은 것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적색을 제일 기억하기 좋습니다. 왜? 붉은색이니까 하재다. 느낌 나죠? 그죠? 그냥 붉은색, 적색, 하재 위험성 이거는 틀려버렸죠. 그죠? 근데 하재 위험성이 다른 데 있네? 아, 여기에 있네? 틀렸어. 여기 하재 위험성이 다른 거 있네? 그럼 요 두 개 중에 가지고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청색과 항색이 있어요. 청색, 항색. 그러면 청색 같은 경우하고 항색 같은 경우 답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응 황색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호등 보면 청색도 갈 수 있고 녹색불로 갈 수 있고 붉은색도 갈 수 있죠. 중간에 반응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색은 반응성, 그 다음에 청색은 인체 유해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모르면은 제일 우리가 인식 공부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억하기 쉬운 걸 먼저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제껴야 되겠죠. 나머지는.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많이 출제된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로프총입니다. 로프총도 문제집하고 이거 보시면은 두 문제가 있을 거예요. 두 문제를 합치면은 뭐 5번, 6번 문제가 있는데 5번, 6번 문제 두 개를 합치면은 지금 가나 다의 답이 아마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뭐 요것을 여러분이 틀렸다 이러면은 좀 아쉽죠. 아쉽습니다. 그래서 65도, 45도, 45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그 다 있습니다. 제가 또 수업 시간에 또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65도, 사각 각도는 현장 사이에 따라 다르지만 수평 각도 65도 이상 65도가 이상적이다. 장전 후에는 총구를 수평면 기준으로 65도의 각도를 유지해야지만 격발되는데 65도, 45도의 각도를 유지해야 격발되는데 부득이하게 45도 각도가 발사가 안 될 경우에는 총원구를 뒤집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방교회로 출제가 된데 이제 문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소방교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고 사실 이번에 문제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속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요 문제는 왜 어려웠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순환 파트 중에서 중요한 파트가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출제가 적게 나왔던 부분이 지금 14번 문제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이거 요렇게 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은 의식이 있는 사람하고 의식이 없는 사람, 의식이 있는 사람한테 가슴잡이를 한다라고 그랬죠. 의식이 있는 사람한테 가슴잡이 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자, 일단은 가슴잡이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가지고 환자의 어떤 오른쪽 가슴 사이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지고 이제 잡는 거죠. 그렇게 잡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후방 접근입니다. 후방 접근. 그래서 오른쪽 이게 들어갑니다. 오른손을 이용해 가지고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엮는 거. 요까지는 이제 맞아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한 겨드랑이, 두 겨드랑이, 그 다음에 손목 끌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데 한 겨드랑이 같은 경우는 이것도 결국은 이제 후방 접근을 합니다. 후방 접근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횡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쪽을 잡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횡령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겨드랑이 같은 경우는 한 겨드랑이 방법을 이제 준용한다 돼 있어요. 그것도 같은 방법을 쓴다 이렇게 돼 있죠. 같은 방법을 쓰는데 여기는 이제 배영이라는 게 나옵니다. 배영이고 수직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둬야 된다라고 했고, 자, 손목 걸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요거는 특이하게 전방 접근입니다. 전방으로 해가지고 오른손을 가지고 오른쪽을 잡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가지고 오른쪽 손목을 잡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은 사실 긴 내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답 맞추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수업 들으신 분은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보면은 주로 구조 대상자 전방으로 접근한다. 전방 접근한 같은 경우 손목 걸기죠. 일단 전방이 아닙니다. 요거는 가슴잡이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구조 대응과 후방으로 접근하여 돼 있어요. 자, 우리 책에서
후방으로 접근한다, 후방으로 접근한다, 전방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자 여기 보면은 두 겨드랑이 잡기 같은 경우는 후방, 전방이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럼 보면은 볼게요. 구조대원이 후방으로 접근하여 한쪽 손으로 구조 대상자의 같은 겨드랑이를 잡습니다. 이때 구조대원이 손은 겨드랑이 밑에서 위로 끼듯이 하고 구조 대상자가 수면과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고 행영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공통교재는 사실은 이거는 행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공통교재에서는 행영이라는 표시가 없어요. 요게 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가슴잡이에는 행영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있는 고래로 외워야 했습니다. 근데 요 행영 동작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뭡니까? 한 겨드랑이 이렇게 돼요. 한 겨드랑이. 요것도 오른손을 가지고 그러면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를 지배해가지고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 겨드랑이 됩니다. 자, 구조 대상자가 자세가 수직일 때, 자, 수직 같은 게 뭡니까? 두 겨드랑이죠. 왜냐하면은 두 팔을 이어가지고 어깨 사이로 집어넣어 이게 잡을 수 있다는 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서 있어야 되죠. 서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일 때,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어 놔야 된다? 여기 보면은 배영이 놔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는 배영은 없어요. 수직일 경우에 두 팔로 겨드랑이를 잡고 팔꿈치도 구조 대상자의 등에 댑니다. 그래서 손으로 끌고 팔꿈치를 미는 동작하면서 구조 대상자의 자세가 수면과 수평이 되려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누워가지고 수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배영으로 밝게 놓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자, 구조 대상자 후면을 접근해 오른손을 뻗어 구조 대상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잡고 끌듯이 하면 위로 올립니다. 가능하면은 구조 대상자 자세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가슴잡이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른손, 오른쪽 겨드랑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오른손하고 오른쪽 겨드랑이를 잡는다. 요거 때문에 잘못하면은 요게 한 겨드랑이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에서 행영 동작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동작에 대해서. 그래서 요걸 조금 기억하면은 여러분들이 답 찾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요게 정리가 안 되신 분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다음에 공부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헬기와 관련됩니다. 자, 헬리포트, 자, 요 문제로 좀 잘 안 나오는 부분이죠.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지 교재 이렇게 보면 요 문제가 있습니다. 요 유사한 문제가 있고, 거기에도 아마 이 각도가 틀리게 나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경사각도가 틀리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종 마무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요 부분을 제가 외워낸 거 있었죠. 경사각도 외워야 되고 지면과의 각도를 외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하고 이것도 외워야 됐죠. 그래서 아마 강의를 들으시고 최종 마무리까지 오신 분들은 이게 크게 문제 없었을 거고, 문제 또 푸신 분은 문제집 사가지고 푸신 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되면 굳이 문제집이 아니고 교재에 있는 문제만 보더라도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이게 숫자 장난이 벌써 4문제입니까? 4문제가 5문제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숫자 장난이 상당히 좀 많았다. 근데 사실은 이제 숫자라는 게 여러분이 숫자를 제가 강의할 때 얘기했는데 숫자를 의식해가지고 다 외우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중요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숫자는 외워집니다. 그럼 여기에 나왔던 숫자가 얼토당도 없는 그런 숫자냐? 사실은 그건 아니죠. 수업 시간에 우리가 거의 한 번씩 다 이야기했던 그런 숫자입니다. 외워야 되는 그런 숫자에 속하는 거죠. 답은 15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12도가 답이 되겠죠. 그죠? 자, 16번입니다. 16번은 뭐 여러분들이 거의 다 맞췄을 거예요. 이거는 거의 단골 손님 문제입니다. 단골 손님 문제였기 때문에 거의 다 맞췄을 거로 봅니다. 듣기 같은 경우 휘발성이 약한 액체는 적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 적용할 수 있다죠. 참 유치하게 고쳤어요. 그죠? 그래서 없다가 아니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있다. 그 다음에 흡수는 누출된 물질 스펀지나 톱밥 등을 흡수시키는 겁니다. 있죠. 그래서 흡수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중합니다. 농도를 떨어뜨린다. 이건 물리적 방법이죠. 그래서 이건 희석입니다. 희석에 해당되는 거죠. 중화 같은 경우는 뭐 부식성 이런 물질에 우리가 조금씩 투입해가지고 중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 응고 이렇게 돼요. 응고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보면 일단 유화제가 나왔죠. 유화제. 이건 유화, 뭐 우리가 보면 유화소화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유화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유화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여기는 이제 유화인데 응고, 덩어리 진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건 좀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뭐 hợp착제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응고를 시키는 거죠. 약품이나 hợp착제 같은 경우로.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너무 강조를 많이 했고, 이런 유사한 문제가 다 많았고, 그 다음에 기출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실수한다면 듣기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다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문제가 되겠죠. 그죠? 문제가 될 겁니다. 조금은 헷갈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환입니다. 순환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순환 같은 경우에 자, 순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순환 문제로 제가 몇 번 강조했고, 이거 여러분이 좀 외워주셔야 된다 했어요. 줄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등유소라고 했죠. 소용돌이 방법 있죠. 우리가 등고선 그 유자 소용돌이라면은 줄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죠. 줄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먼저 공부할 때 등유소, 주유소가 아니고 등유소. 근데 해안선이라든지 이걸 따라가는 게 등고선 방법이고, 유자 탐색은 뭡니까? 유자 탐색은 리을자 형태로 하고, 장애물이 있다 없다? 장애물이 없는. 장애물 핵심이죠.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이 없는. 그냥 이제 평밀, 수평이죠. 그죠? 보통 수려를 땅 해가지고 평행하게 하는 겁니다. 평행하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소용돌이라면 뭐였습니까? 소용돌이. 소용돌이 같은 경우는 큰 물체, 소용돌이는 뭐였습니까? 소용돌이, 이게 소용돌이인데 실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90도를 꺾는 데 있죠. 90도. 이렇게 꺾어가지고 리얼장인데. 이런 형태 모양이 됩니다. 그래 90도 이렇게 됩니다. 90도 이렇게 꺾어 나가려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물체를 찾는다? 큰 물체를 찾는다. 이죠. 큰 물체. 자, 요게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요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줄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실제 시험 문제는 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줄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선 탐색이 있고, 직선 탐색, 그 다음에 원형 탐색이 있고, 그다음 왕복 탐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원 탐색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반원 탐색. 자, 반원 탐색이 되는데, 요것을 여러분이 할 때 첫 번째 직선 탐색 요걸 이제 구분해 주시는데, 제가 이거 자, 요렇게 구분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이런 방법이죠. 자, 먼저 시야가 좋으냐 안 좋으냐라. 시야 문제가, 직선은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그죠? 원형도 좋지 않습니다. 왕복은 어때요? 왕복은 시야가 좋습니다. 그런데 반원은 시야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시야가 없습니다. 시야가 없는 대신 뭐가 있었던가요? 조류가 어떻게 된다? 세다. 조류. 대신에 조류가 세다.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은 어떻게 한다? 면적은. 자, 우리가 그 면적이 좁다, 넓다라고 했을 때, 면적. 자, 면적이라 해야 되겠죠? 우리가 탐색하는 면적입니다. 면적이 넓다. 요거는 좁다 이렇게 되죠. 요거는 넓다. 이렇게 됩니다. 그냥 크게 문제 없죠. 그래서 원형 탐색만 여러분 좀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된다 있어요. 잘 써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원형 탐색 같은 게 하나가 더 있죠. 왜 신경을 써야 되냐? 수심이 깊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심이 깊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원형 탐색을 특히나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고칠 게 너무 많잖아. 다른 거에 비해서. 그죠? 다른 거에 비해서 고칠 게 상대적으로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소용돌이 탐색은 비교적 작은 물체를, 자, 소용돌이에 됐습니다. 소용돌이 요거죠. 작은 물체를 탐색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서 큰 물체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큰 물체. 90도 나오니까. 근데 큰 물체는 작은 물체에 있죠. 원형 탐색할 게 있습니다. 원형 탐색 요거죠. 시야가 좋지 않으며 탐색 면적이 좁고 수심이 깊을 때 이렇게 옳은 방법을 찾으니까 맞는 내용이네. 요걸 잘 고치는데 어째 요걸 맞네. 그죠? U자 탐색 볼게요. 리얼자이기 때문에 시야가 좋고 장애물이 시야가 좋고 면적이 넓을 때 있습니다. 넓을 때 사용하는 방법에서 탐색 구역의 외곽에 평행한 기준선을 두고 두 줄을 사용하는 법은 이쪽에 있고 U자 탐색은 줄이 없어요. 그죠? 줄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수직 방향을 팽팽하게 설치하고 왕복한다. 우리가 잭스테이크 왕복 탐색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시야가 좋고 넓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왕복 탐색 때는 왕복 탐색인데 리얼자 형태로 있으니까 뭡니까? U자 탐색이죠. U자 탐색.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매년 출제되는 내용이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지만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요게 정리가 안 되면은 사실은 이렇게 섞어놨을 때 어려운 문제. 이거는 항상 난이도 최소한 중급 이상 문제가 됩니다. 그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에 공부하실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보셔야 되고, 우리가 문장 전체를 다 외우시면 좋은데 우리가 책을 달달달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셔가지고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암기를 해주셔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갑니다. 자, 그래 17번이 2번 되겠고, 이것도 좀 난이도 높은 문제에 속할 겁니다. 자, 18번입니다. 18번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걸 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문제예요. 당연히 구급활동일지, 거부확인서 작성합니다. 그리고 심폐정시, 중증 외상 환자 조치합니다. 그런데 응급 초진, 우리가 초진 기록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의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마가 들어가면. 그죠? 자, 그 다음에 감염, 질병, 접촉 보고서 작성해야 됩니다. 자, 심내혈관 질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에 있습니다. 요거는 잘 모르겠어. 잘 모르지만은 결국은 뭐냐, 반은 들어가야 돼. 반은 들어가고 잘 모르는데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마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사실은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렇다고 우리 부록에 있는 것까지 다 외울 수는 있는 건 아니죠. 외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록에 있는 서식 가지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건 크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법 조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 작성한다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크게 아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2번과 3번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 바로 보이죠. 바로 보이고, 그 다음에 바라든지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그 바가 당연히 있고 마가 없는 거는 요거밖에 없죠. 4번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혹시나 요걸 잘 모른다 하더라도, 4를 잘 기억이 안 난다 하고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요거는 아마 답은 충분히 찾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요거는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풀어보니까 답은 4번밖에 될 수 못하겠는데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지우면 되니까. 이거부터 지우고 하니까 이거는 충분히 작성해야 되는 건데, 그죠? 바로 보이죠. 바는 충분히 작성해야 되는데, 그럼 4는 좀 애매해. 근데 어쨌든 간에 내용을 보면은 4번밖에 답할 게 없어요. 그냥 제가 만약 수험생이었다면은 4번을 찍었을 겁니다. 아마 요 문제도 우리 수험생들이 크게 부담 없이 맞추지 않았을까. 긴가민가 하지만은 그대로 맞춘 분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19번입니다. 다수 사상자 중증도 분류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만한 쇼크, 저산소증 이런 뭡니까? 긴급이죠. 이건 그냥 준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 됩니다. 자, 20번입니다. 승용차 한 대와 화물차 1톤 화물차량 사고로 차량 주변에 연료가 누출되고 흰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환자 평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환자 평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현장 안전이죠. 그죠?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현장 안전 평가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는 그냥 준원 문제죠. 그죠? 넘어갑니다. 1번입니다. 자, 현장 출동하여 환자의 1차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우선적인 채취비 이송이 요구되는 환자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상황 위에 다른 손상과 증상은 없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유사한 문제가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비슷한 문제가 문제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혈 안 되는, 우리가 그냥 출혈이 아니고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같은 경우는 빨리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단순한 손가락 절단됐는데 지혈이 된다. 높이 1m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제 요게 높이 1m 낙상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건 있어요. 빠른 외상 평가할 때 3m, 6m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끼는 경우가 많이 놓을 걸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수축기압이 이제 100 되어 있습니다. 수축기압이 100. 이제 수축기압이 100. 요건 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았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뭐 120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요거는 아마 요것도 준원 문제입니다. 준원 문제. 우리가 지열이 안 되는 출혈 이러면은 구조 거절하면 안 되는 대로 놓아 있고, 그게 이제 두 파트에서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게 세 파트에서 놓는 거죠. 세 파트에서 좀 놓는 것 같아요. 지혈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다뤄야 되는 내용들이. 그래서 아마 요 부분도 거의 준원 문제, 구급 문제 중에서 20번과 21번, 그리고 19번, 20번, 21번은 준원 문제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낮는 거죠. 그죠? 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생체 증후. 자,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인데 의외로 보면은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은 자, 제가 3번하고 4번은 반드시 외워야 했어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왜 이렇게 했냐라는 부분에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운동 같은 경우에는 빠르고 규칙적이면 강한 맥박이 나타나고, 공포 같은 경우에 머리 손상, 약물 중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느린 맥이 나타난다. 이건 설명을 했죠. 근데 지금은 그걸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여러분 이거는 이해를 하든지 외워 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이 보면은 불규칙한 맥박을 우리가 부정맥이란다. 맞는 거죠. 부정맥, 불규칙하기 때문에 부정맥이라면 무의식 환자 또는 의식장애 환자에게서는 매우 위급한 상태가 된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이 여기까지 틀렸는데 요걸 이제 2번이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그분이 좀 다른 데는 다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틀린 개수가 적기 때문에 합격하리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그분이 이걸 틀렸는데 신생아 여기에 이제 필이 꼽힙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우리가 이것을 다 못 외우니까 성인은 다 봐라고 그랬어요. 성인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성인이 나옵니다. 성인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나이가 어렸을 때 나이가 들면서 생리적으로 바뀌는 게 있습니다. 혈압은 높아지고 맥박수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맥박수, 호흡수는 떨어지는데 혈압은 이제 증가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성인이 되면은.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기억을 해 둬야 되는 거고, 우리가 신생아까지를 외운다는 건 좀 문제가 됩니다. 사실 그까지 외우시는 분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어쨌든 이거 맥박이 120에서 160입니다. 120에서 160인데 그 이상이 되면은 빠른 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생아는 120에서 160 이게 이제 정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50은 정상입니다. 빠른 맥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160까지 이것까지 참 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다 외우실 건데 쉽지는 않아요. 저라면 안 외울 겁니다. 내년에는. 왜냐하면 한 번 나왔으니까 건너뛰겠죠.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120에서 16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런데 2번, 3번, 4번 요걸 안 외웠다 하더라도 2번, 3번, 4번이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라면은 1번을 답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가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 보시고, 빠른 맥이라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120에서 160을 정상이라 했으니까 160 이상이 나야지만이 초과되는 숫자가 나야지만 이게 빠른 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1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게 아니고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게 조금은 어려웠던 문제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은 또 맞추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 구출고정대는 제가 여러분한테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시 같은 경우 응급구조사 시험 문제라든지 소망학교 교육바라면은 우리가 실습하고 이러면 평가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구출고정대 KD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말씀드렸죠. 이거 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환자 머리를 고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삐뚤어져 있다 이러면은 호흡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것을 중립으로 하는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요걸 중립한 상태에서 ABC를 한다라고 했죠. 요걸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들어가고 목 보호대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할 때까지는 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 중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만 아셨다면 답은 끝납니다. 그죠? 답은 끝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먼저 구출 고정대 손 한자 머리 고정 1번. 머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뭘 한다? 1차 평가를 한다. 그죠?
아니면 머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여기가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 목 보호대를 착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착용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호흡, 맥박 이런 걸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리 고정한 상태에서 ABC는 해결됐어요. 아, 이 사람 호흡을 하고 있네, 순환을 하고 있네, 이게 되는 거죠. ABC에서 1차적인 상황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목보레를 기본적으로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조금 더 빠른 외상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가지고 쫙 이렇게 문제 있는지 없는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그 다음에 가, 나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중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 문제 잔료는 중단, 하단, 상단 순서 이제 끼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려 있죠. 그래서 최종 마무리 때로 이거 제가 꼭 순서 기억을 해 두시라고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아마 강의를 충실하게 들으신 분들은 이거 뭐 크게 어렵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걸로 생각되는데, 만약에 혼자 공부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놓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환자가 머리나 척추 손상이 의심될 때 헬멧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 옳은 것은 됐습니다. 자, 이거는 크게 다른 건 없다고 그랬죠. 자, 헬멧을 낀 상태에서 우리가 ABC가 문제 없다, 척추 손상에 문제가 없다 이러면은 무리하게 뺄 필요 없이 그대로 병원을 가는 거고, 만약에 ABC라든지 다른 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 제거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면 제거를 하라고 그랬죠. 그 기준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흡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유지하면 됩니다. 이거는 헬멧 제거해야 되는 경우를 찾으니까 그래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척추 손상이 의심될 때 헬멧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는 옳은 것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호흡증에 심장마비가 있을 것 같아. 모자를 이렇게 헬멧 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이러면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헬멧이 환자를 평가하고 기도나 호흡을 관찰할 때 방해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그래 놔두면 돼. 헬멧 쓴 상태가 긴 척추 고정부 환자를 고정했을 때 머리 움직임이 없을 때 더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머리 움직임이 없이 딱 고정을 시켜. 그럼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25번이에요. 사실 이건 25번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2020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라고 하면 우리 공통교재가 이 가이드라인을 그래 따라주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좀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근데 아마 이 제기는 거의 안 올라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먼저 답이 딱 보였어. 뭐냐면은 가슴 압박 수축기 유한기 비율은 5대5로 한다. 이건 그냥 답이 나와버렸죠. 50%, 50대 50, 5대5. 이건 답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옳은 것을 하는 게 이거 그냥 나갔어요. 근데 이제 뭐가 됩니까? 다른 걸 보면은, 자, 가슴 압박 위치는 젖꼭지 연결성 바로 아래에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아래.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가슴 중앙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옛날에는 이제 유두 연결선이었는데, 유두 연결선을 하게 되면은 신체 구조에 따라서 이게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기 때문에 변경됐다 했습니다. 압박 후 완전한 유황은 갈비뼈 골절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압박 후에 완전한 유환을 하는 건 갈비뼈 골절 부위를 최소화하는 게 아니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유환했을 때 공기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압박했을 때 충분히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쉽게 말해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거죠. 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 가슴 압박 준단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AD 분석 중에서 가슴 압박을 한다. 그는 분석할 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참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좋은 문제는 아닌데,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너무 정답이 딱 눈에 보이기 때문에 주는 문제.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국어 문제는 상당히 쉬웠어요. 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수험생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도 우리가 소방 전술 문제는 여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수고했습니다.